자, 벌써 9번째 차시입니다. 그죠? 8차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재무설계가 왜 해야 되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재무설계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단계 과정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평가 관련되는 부분, 평가 분석과 관련되는 부분들 쭉 이제 연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강의 시간 끝날 때 또는 시작할 때마다 그 직전에 했었던 거나 그 전에 했었던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 했었고요. 예산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페이지에 잠깐 99페이지 잠깐 보시면 예산은 돈을 다루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예산의 필요성은 자원의 희소성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계부와 그 다음에 재무설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산은 사전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사전적 준비고, 가계부는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장점에 대해서, 예산은 뭐 자기 통제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고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 만족을 좀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단점을 보면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협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 지침 같은 경우에 기간을, 예산 수립 기간을 고려해야 되는데 통상 한 1년 정도 예산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월 단위 계획, 그리고 연 단위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 지출과 욕구 지출을 구분을 해서 내가 지금 지출하려고 그러는 게 필요 지출인지 아니면 욕구 지출인지 관련되는 부분,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알기 쉽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프로세서 있었죠. 6단계 프로세서. 처음에 필요자금 추정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추정하고, 그 차액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정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프로세서 잘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예산은 월 단위 예산을 단순히 월 단위 예산 연 단위를 나누기 12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예산의 조정과 실행 쪽에서 재무 목표 금액을 조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기간, 시기 조정, 우선순위 조정, 그리고 주요 지출 항목들을 조정하는 등 조정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는 조정을 통해서, 그렇죠? 예, 예산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유연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산을 실행할 때는 실행의 주체는 모든 가족들이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통장 나누기, 체크카드 사용하기, 프로그램 활용하기, 재무설계사 활용하기, 이렇게 이제 4가지 간략간략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장까지 저희가 얘기를 마친 거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테마들은 재무설계와 관련돼서 뭐 일반적인 테마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장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들은 부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으면은 뭐 부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잘못된 부채의 사용, 그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신용사유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재무설계사로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용과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소비자 구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채무자 구제와 관련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번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몇 차시에 걸쳐서는 신용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제가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채무자 구제제도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채무자 구제제도 관련되는 부분들까지 해서 한 4차시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5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소비자 신용과 신용관리라는 부분인데, 소비자 신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차이가 없을 텐데 대출, 즉 남의 거를 빌려 쓴다라고 할 경우에 두 가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남의 걸 빌려 쓴다라고 할 경우에 우선 금전적인 걸 빌려 쓸 수도 있겠죠. 또는 근데 재화를 빌려 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을 빌려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구입을 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신용카드를 써서 물건을 미리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금을 지급 안 하고. 그래서 금전으로 움직였느냐 아니면 재화와 관련되는 거냐, 즉 채무를 직접적으로 졌느냐 아니면 할부나 이런 걸로 해결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소비자 금융이 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 그 다음 리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예요. 리스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리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기계나 이런 걸 도입할 때 자금을 차입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리스 회사에서 그냥 자금 대여해주는 형태대로 기계를 사서 대여해주는, 리스해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V나 이런데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정수기나 이런 거 리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는 이제 운용 리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건 이 금융 리스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들에 대한 차이점들도 좀 살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15페이지의 하단 쪽서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죠. 자, 신용의 개념. 신용이 뭐냐라는 거죠.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신용은 신뢰, 믿음, 약속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일종의 계약행위이다. 그래서 신용은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걸 빌려줄게. 오케이, 고맙습니다. 또는 빌려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신용을 제공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신용이고, 그러니까 제공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신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 거죠. 그래서 신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신용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신용을 통해서 미리 받는, 제공받는 채무가 된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비자 신용의 개념이 나옵니다. 소비자 신용은 신용을 이용하는 측이 일반 소비자일 경우에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그래서 그냥 소매금융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소매금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기업, 개인여신이라는 얘기, 아니면 개인신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게 기업금융. 기업금융은 이제 회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 신용이라는 얘기를 쓴다라는 얘기고요. 소비자 신용에 대해서 분류가 나와 있죠. 소비자 신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소비자 금융과 그 다음 신용 판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금융이다라고 얘기하면 돈을 직접적으로 차입하는 행위를 생각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 판매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을 대가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용 판매. 이 두 가지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구분하시는 것도 간혹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답안에 보시면 소비자 금융과 신용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죠. 소비자 신용이 현금으로 공용된지 여부에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소비자 금융. 그 다음에 물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 신용이다. 주택금융은 그 특성상 대부분 소비자 금융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택금융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주택 마련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주택 임차자금 대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금융은 바로 밑에 소비자 대출이라고도 하고, 바로 밑에 보시면 담보부 대출과 신용 대출의 형태로 제공된다. 담보부 대출과 신용 대출로 나눠지게 되면, 이 담보부 대출과 신용 대출은 뒤에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채무자 구제제도 얘기할 때 꽤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담보부냐, 무담보냐,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담보부 대출과 신용 대출을 보면 당연히 담보부 대출 금리가 더 낮겠죠? 신용 대출 금리는 더 높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담보부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금이 생기면 뭐 먼저 상환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신용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체크 사항이고요. 뒤에 가서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담보부 대출이 어떤 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담보로 설정한 해당 자산을 신용 제공자가 처분하여 강제로 상환받게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연체해서 제대로 상환 못하거나 하게 되면 담보권 실행을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 집이냐 아니냐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권리 관련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집은 대출이 있는 집이구나, 즉 소비자 금융을 받은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줄을 좀 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담보부 대출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조정된다. 자산의 가치 기준으로 해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LTV라는 부분을 적용을 해요. 론투밸류라고 해서 자산 대비해서 얼마 정도, 담보가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대출을 해줄 거냐. 그래서 그 다음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하는 대출이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이자율은 담보부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신용 제공자, 즉 은행이 담보가 없으면 신용이면 회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높게 갖고 가는 거죠. 똑같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우리가 주식이나 증권 투자할 때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도요. 하이리스크. 신용으로만 하면 당연히 담보부보다 리스크가 높잖아요. 대신에 하이리턴. 금리는 고금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신용 판매는 일종의 외상 구매 방식이다. 그래서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 판매업자들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이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구매를 할 때나 어떤 소비자 구매할 때, 소비자 관련되는 재화 구매할 때 보면은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할부금융사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끔 가다가 다음 중에서 소비자 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소비자 신용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신용 판매로만 묶여진 것은 또는 소비자 금융으로만 묶여진 것은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밖에 소비자 금융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공금융 대출, 유용대출과 사금융 대출, 대출로 나눠지는데 이런 대출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전단지나 이런 거 많이 보게 되는데 대출 전단지나 이런 것도 금융기관에서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햇살론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미소금융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금 대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정책자금에 해당하는 거죠.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사나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컨트롤해 가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나갈 때
그때 이제 공금융이라고 그러는 거. 사금융 대출은 순수하게 은행 자금으로 또는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내보낼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금융 대출보다는 그래도 공금융 대출이 받기는 좀 까다로워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금리는 좀 낮죠, 대신에. 그러니까 대출 조건이 좋은 대신에 받는 조건은 좀 까다롭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밑에 줄에 일반적으로 공금융 대출을 이용할 경우 사금융 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으나 대출 가능 여부,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다음 대출의 규모.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죠. 다수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공적 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다. 자, 소비자 신용과 관련돼서는 서비스 신용과 관련돼서는 서비스 신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죠, 이제. 서비스 신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어때요? 우리 휴대폰 요금 미리 돈 내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쓰고 나서 후불로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서비스 신용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인 소비자 신용 분류에 포함된다가 아니고 포함하지는 않지만 최근 개인통신비 연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신용 판매에 포함하기도 한다. 그래서 서비스 신용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다음 중에서 서비스 신용으로만 묶인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뭐는 서비스 신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할부 구입은 서비스 신용에 해당한다. 이러면은 괜찮아 보이잖아요. 문구가. 그냥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리스. 자, 리스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계약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물건을 빌려드릴 테니까 빌려가실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다? 사법상 임대차 계약. 두 번째 줄 임대차 계약이고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눠진다. 그래서 리스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과 운용리스로 나눠진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게 하나는 여신 형태, 하나는 대출 형태를 물건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정수기 렌탈하는 형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수기 렌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설비나 기계 등을 누가 구입해요? 리스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렌트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기업에서 제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런 기계들을 제작해서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제작해서 쓸 만한 비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리스 회사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할 때 리스료를 지급할 때니까 어떻게 달라? 그걸 제공해 달라 우리한테. 그러면 리스 회사는 제작업체한테 그 요구를 하고 그걸 회사에 이제 리스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정수기 렌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 회사가 대신 구입하고 리스 이용자에게 구입 비용과 보험, 세금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한 리스료를 받아요. 그래서 리스료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계약인데 필요한 설비나 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금융이다라는 거지. 대신에 물건으로 주는 부분인 거지 사실은 금융을 제공한 거다. 그래서 대신 리스 회사의 구입 대금을 할부로 갚는 형태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소비자 금융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리스는 소비자 금융의 성격이 강하다. 즉 대출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는 리스 이용 물건에 대해서 유지 관리 및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이런 리스크를 누가 져요? 이용자가. 리스를
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회사가 지는 게 아니고 리스를 하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중도 해지가 안 돼요.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제공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반납을 받잖아요. 중도 해지하고. 그럼 이 회사도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안 되는 규정을 이제 주로 갖고 가게 됐죠. 그 다음 리스 계약 기간은 리스 물건의 경제적 내용 연수를 참고해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리스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리스로 해서 제공한 기계가 잔존 연수가 내용 연수가 한 10년 되는 건데 3년만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대부분 잔존 연수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편하게 대규모 프렌트 뭐 이런 거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건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소매금융 형태를 갖고 가는 것 대신에 리스로, 금융 리스로 갖고 가는 형태도 있다. 근데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플랜트 뭐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용 리스는 여기 금융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죠. 운용 리스는 서비스의 성격이 가능해요. 우리가 정수기 렌탈하면서 돈 빌렸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 그렇죠? 다만 그 기계를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용하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정수기 렌탈도 그렇고 뭐 공기청정기 렌탈도 그렇고 전부 다 어때요? 쓰고서 계약 기간 되면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의 성격은 거의 없어요. 금융의 성격은 거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받아요. 당연히. 이용 대금을 받는다. 리스료를 당연히 받죠. 리스료를 받는데 그래서 임대차 계약. 자, 계약인 거고 그 다음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를 부담하고 대신에 관리와 및 위험에 대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리스 회사가 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땠어요? 금융 리스에서 누가 졌어요? 계약자가 졌죠. 그죠? 이용하는 사람이. 그 리스크를 이용자가 부담을 했는데 운용 리스에서는 리스크를 누가 부담한다? 예, 회사가 부담한다.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수기 쓰다가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쓰다가 고장났는데요. 그랬더니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다 누가 해줘? 회사가 와서 다 정리해주고 대신에 리스료만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정수기 렌탈하다가 요거보다는 다른 회사 제품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전화해서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계약 기간 남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무용 기계나 의료기기, 자동차나 컴퓨터, 정수기 등과 같은 내구 소비재 등에 이용된다. 금융리스 쪽에 해당하는 거는 목록이 안 나왔는데 운용리스 쪽에 해당하는 건 목록을 줬죠. 요건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리스, 운용리스다라고 생각하면 딱 정수기 렌탈하신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는 리스크의 부담을 이용자가 지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도 제대로 못하고 대출받은 형태인 것처럼 운용이 되는 거. 그걸 금융리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한번 보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신용회사의 대표적인, 신용사회의 대표적인 산물이죠. 그래서 대부분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금융이 아니고 소비자 신용을 이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갑니다. 결제, 대금 결제에 대한 기능도 갖고 가지만 신분에 대한 확인 기능도 사실 갖고 가요. 그래서 몇 가지 기능 중에서 보면은 뭐 신용카드 기능이 결제 수단 기능이 있고 뭐 소비자 신용 기능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용카드 갖고 있으면
일단은 신용카드가 뭐 VIP 신용카드다. 그럼 또 신용에 대한 또 평가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신용카드를 쓰므로 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나 예약 등 간단한 예약 시에 간편한 방법으로 개인의 신용이나 인적사항 확인 등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잖아요. 어디 여행 가려고 예약하는데 신용카드 번호 불러주고 나면 시시콜콜 뭐 당신 신용이 어떠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11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소비 내역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명세서 받아보면 쭉 어디서 못 썼는지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된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죠.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카드 돌려막기나 이렇게 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신용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장점이 어떤 거가 있느냐. 일단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요, 경제 효용과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죠. 그리고 개인의 소비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는 활성화되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불황이다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제일 먼저 국민들한테 부탁하는 부분은 소비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불황인 상태에서 국민들은 소비를 안 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테 기술력이나 모든 게 다 좋아도 힘든 이유가 하나는 국민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갖고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비는 상당히 국가 경제에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소비 말고요. 그래서 장점은 신용을 이용해서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죠. 현재의 구매력.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분명히 어떤 재화를 구매하고 싶은데 이 재화 가격이 3개월 후에 분명히 올라요. 근데 나는 이 재화는 꼭 써야 되는 재화야. 3개월 후에 가격은 오른대. 근데 나는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게 없어. 근데 카드는 있어. 그럼 이때는 카드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구매력, 필요한 구매력의 증대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신용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같은 얘기죠. 자, 물가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놓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얼마나 만족스럽겠어.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재무관리의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할부 구매 말고 신용구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거의 공짜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 한 달 후에 난 돈을 주는 이자 한 푼 없이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은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잘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신용의 사용은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현직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가끔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 얘기가 맞아요. 뭐냐면, 보세요. 본인은 자산이 충분히 있어요. 자산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카드도 안 써요. 물론 대출은 전혀 안 쓰고요. 카드도 안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체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할 때 있어서 카드나 대출을 받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고 그다음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신용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카드를 이렇게 잘 쓰시는데도 결제를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어? 대출을 받아가셨는데 너무나 잘 결제를 하셔? 뭐 이런 부분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평점을 매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천상 이걸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나 자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많아.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뭐 소득증명원을 띄기가 곤란해. 뭐 이렇게 되면 이분 신용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러신 분들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내가 굳이 뭐 대출을 여태까지 받을 이유가 없어서 받은 것도 없고 신용카드는 어차피 뭐 별로 난 현금으로 다 쓰니까 뭐 필요도 없고 라고 해서 한 번도 안 썼다. 나처럼 신용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대출 잘해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평가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신용의 사용은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신용의 사용은 위에서 두 번째 주제처럼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나 이런 부분들 적당히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잘만 갚고 연체만 안 시키면. 다만 필요한데. 그쵸? 자, 그 다음에 단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단점 있죠, 단점.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신용은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그죠? 현재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을 현재로 땡겨와서, 그쵸?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을 현재로 땡겨와서 여기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소비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미래의 소비는 줄어들겠죠. 대신 현재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산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는 부분, 그렇죠? 미래 재무목표 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용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와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과. 그다음에 신용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잘만 사용하면 한 달은 그냥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전제 조건은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 있을 때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카드는 원래는 체크카드만 쓰시는 거고 목숨이 경과가 달렸을 때 아니면 신용카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신용도라는 걸 신경 써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신용을 쌓는 겁니다. 예, 신용카드 먼저 긁어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의 사용은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 돈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신용카드로 5만원, 10만원 긁는 거는 정말 쉬운데 현금으로 만원짜리 5만원, 10만원 내려고 생각하면 되게 아깝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로 한 10만원 정도 긁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할부의 무서움. 예를 들어서 우리 명품백 같은 경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명품백 같은 경우 내가 카드를 긁을 수 있어. 여력이 돼. 한 36개월 할부 가능한 것 같아. 그러면 당장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백 사자 그러면은 못 사죠. 근데 그게 갑자기 카드로 긁어도 할부로 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돈이 굉장히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질러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그렇죠? 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신용의 사용은 개인과 가계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우리 뒤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요 파트 끝나고 그 뒤쪽에 가서는 뭘 배울 거냐면 채무자 구제제도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신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또 신용카드 그 다음에 그 금융거래 불량자 등록과 관련되는 얘기들도 좀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소비자 신용이 뭔지, 그 다음에 소비자 신용 중에서 금융이 뭔지, 신용 판매가 뭔지, 그리고 리스가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나눠지는데, 운용 리스는 간단히 정수기 렌탈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금융 리스는 좀 까다롭었죠. 중도가 해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되는 형태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부담 본인이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좀 얘기했고, 소비자 신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신용평가와 신용정보와 관련되는 얘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안 냈다면, 또는 대출을 연체했다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